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변화 중 하나가 모달리티의 혁신적 변화입니다. 더 이상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약물을 먹을 때 타블렛, 알약 하나를 동일하게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삽입해서 그걸 다시 우리 몸에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면역계가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효능을 나타냅니다. 바이오산업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2030년에는 이 바이오 이코노미가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박래길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오 산업의 전망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소개에 앞서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대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기, 생선, 과일, 우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음식들은 실은 우리 몸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에 의해서 ATP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ATP는 자동차에 있어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ATP가 없으면 우리 몸은 유전자 발현, 세포 구조물 생성, 운동, 호르몬 혹은 전기적 신호 생성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 로렌조 오일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퍼록시솜 내용인데요. 저 로렌조라는 그런 어린 아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그 아빠 어거스트 워딘이 로렌조 오일이라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아빠의 덕택에 의사 예측과는 달리 로렌조는 22년을 더 살았는데 바로 퍼록시솜 기능에 유전자 변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퍼록시솜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생성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퍼록시솜은 1954년에 로딘 박사가 처음 신장에서 발견하고 1956년에 드듀바 박사가 기능을 밝혀서 1974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는 카본을 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방산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 중에서 유전자 결손 마우스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노랗게 표시하는 것은 살이 지방 조직이고 또 빨갛게 표시된 것은 근육 조직입니다. 유전자 결손 마우스는 고지방식을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고 지방간도 생기지 않고 지방세포 조직 검사에서 많은 지방의 축적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면 우리는 매일 먹고 싶은 음식을 양껏 많이 먹어도
살도 찌지 않고 지방간을 포함한 지방 축적 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이오 산업의 개요 및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정의는 기존에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의 건강 증진,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에 유용한 약물을 개발하고 또 서비스, 특정적으로 말하면 헬스 서비스를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에는 3대 분류가 있으며 첫 번째로 레드바이오, 주로 인간과 동물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그린바이오입니다. 주로 식물에 관련된 산업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화이트 바이오로서 바이오 연료, 화학, 에너지 등이 이 분야에 속합니다. 이 세 개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레드바이오, 즉 사람과 동물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산업은 단기간에 발전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산업 자체가 매우 기술 집약적 지식 기반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전문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 기술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초 기술에, 기초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이런 과학 선진국들이 바이오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나중에 접하시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하견의 협력 체계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한된 환경적 특성을 가진 나라에도 매우 적합한 사업으로 인지됩니다. 실제로 자원 대비 높은 기술 의존도가 있기 때문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스위스입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바이오 산업의 특성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입니다. 제약을 예를 들자면 개발 기간이 매우 길고 대신 이 개발된 약물의 부가가치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이오 산업은 이종 기술과 융합이 필요한 집적화 산업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유전자 치료 합성 생물학은 유전자 분석과 공학이라는 분야가 합해져야 완성도가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바이오 산업의 대표적인 선진국은 스위스입니다. 인구 800만에 불과한 스위스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10개 랭킹에서 2개, 노바티스, 로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노보노디스크라는 이런 새로운 제약회사가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여 세계 바이오 시장에 아주 혁신적인 그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계를 잘 만들고 금융업이 발달한 그런 국가라기보다는 전체 국가 소득의 40% 수준을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은 단지 돈을 버는 산업을 넘어서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아주 혁신적인,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은 OECD 선진국 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OECD 모든 선진국이 노령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보건의료 재정 지출의 절감, 의료복지의 구현, 관련 산업의 육성, 또한 선진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이 바이오 산업에 큰 투자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산업계에서도 이런 투자에 의해서 환경 위험이 낮은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최근 바이오 산업은 매우 중대한 그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이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바이오 기술, 미생물학 공학, 유전자 공학, 단백질 공학, 세포 공학, 조직 공학 이런 기술을 통해서 각각의 동물과 사람과 식물 그리고 산업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는 OECD에서 바이오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그 중요도를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30년에는 이 바이오 이코노미가 이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과학 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각각의 바이오 산업을 혁신하고 지원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오 산업의 시장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북미, 유럽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국, 일본, 한국들이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 순입니다. 그 기술 분야를 보면 DNA 시퀀싱에서부터 발효까지 많은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기업 현황을 보면 실제 바이오 산업의 분야인 건강의료, 소재재료, 환경에너지, 식품 등에서 미국과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 표에서 이 두 대륙을 제외한 나라는 브라질의 한 기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해서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이 12대 중에는 첨단 바이오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도 논문, 특허, 시장, 또 국민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현 상황은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통신으로 대변되는 5G, 6G,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첨단 바이오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의약품을 분리해 보면 합성 화학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그림이 아주 이쁜 그 그림은 허셉틴이라는 그런 항체 신약입니다. 이런 새로운 바이오 의약품은 저희가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시장 분야이고 또 화학 합성 의약품 시장에 비교해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세포치료, 또 유전자 치료, 또 핵산의약품 이 등의 바이오 의약품이 급격하게 매출액이 늘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적인 뉴스라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제조, 제약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는 동물세포 기반의 이 생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 2위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세계 8위로 셀트리온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약품의 미래 전망을 아주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 산업의 연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분자 의약품의 개량, 최적화가 더 빨라지고 있고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항체 의약품으로 대두되는 바이오 의약품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전자 치료제, 핵산 의약품, 세포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 등이 더욱더 많은 시장 점유와 각광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시장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연구개발비의 급등입니다. 개발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집약된 그런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배경으로 기술의 고도화나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약품 개발에는 엄청난 그런 가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 뉴스를 탔던 근육이 위축 마비되는 소화 질환인데 졸겐스마입니다. 20억에 해당되는 비싼 그런 유전자 치료제에 있는데 한 번만 치료받으면 이 질환으로부터 해소가 되어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품 개발에 우리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오 산업 연구 트렌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모달리티의 혁신적 변화입니다. 대표적인 주요 모달리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항체 의약품입니다. 첫 번째 항체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중화항체도 대표적인 것이지만 바이러스 감염, 세균 감염 혹은 암 치료를 위해서 이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또 가장 주요한 혁혁한 그런 성과를 보인 것이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면역계로부터 회피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 최근에 개발된 면역 관문 억제제는 이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전을 차단해요. 면역계가 암세포를 죽이게 하는 그런 효능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좋은 사례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연세도 90세가 넘고 수술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악성 종양 흑색종이었습니다. 또 화학요법 치료에도
연세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상적으로는 3개월의 여생이 예견됐지만 키트루다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은 완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한 모달리티는 RNA 치료제입니다. 물론 RNA는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코로나 백신입니다. 근데 RNA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DNA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기능을 하는 건데 이 RNA 치료제는 이 단백질을 만드는 RNA에 결합해서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는 그런 기전이 있습니다. 이런 RNA 치료제도 그림에 보시다시피 AS오고 siRNA 여러 종류의 RNA 치료제가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대표적인 것이 줄기세포로부터 기능이 상실된 특정 조직, 예를 들어 신경 조직 혹은 연골 조직, 이런 조직의 세포를 다시 배양해서 대치시키는 그런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세포 치료제 중에 하나는 카티세포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암세포에 대해서 더 잘 죽일 수 있는 면역 기능을 항진시켜서 다시 우리 몸에 넣어줘서 그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전부 사멸케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전자 치료입니다. 유전자 치료는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삽입해서 그걸 다시 우리 몸에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또한 유전자 세포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오롱 인부사에서 개발 과정 중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연골세포를 끄집어내서 연골세포가 잘 재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세포에 주입하고 그 세포를 다시 연골에 집어넣어서 연골을 재생하게 하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이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 이식을 넘어서 미래에는 3D 프린팅으로 특정 장기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이식하는 그런 장기 이식 기술이 개발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밀의료입니다. 또한 게놈 치료 의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체중 60kg, 50kg에 따라서 약을 하나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그 약물의 대사 능력, 그 약물의 반응 정도가 개인 모두에게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는 아닙니다.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런 개인 맞춤 치료는 개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치료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아니 무슨 디지털 치료제가 있나? 혹은 전자약이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성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는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정한 화학 약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FDA에 허락이 나 있는 분야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외상후 스트레스, 당뇨병, 불면 이런 분야에서 이 소프트웨어, 즉 다시 말하면 전자약이라는 이런 분야에 있는 치료 기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시장이 급격하게 아주 확대되고 있는 주요한 바이오 모달리티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4차 산업시대의 바이오 산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의 바이오 산업 핵심은 디지털 기술 전환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예전에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혹은 많은 책에 실려 있는 많은 정보로 저장되어 있는 이런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연구를 통해서 확보한 것이 전부입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예전 과학기술이 100년 동안 축적할 수 있는
지식이 지금은 5년이면 축적이 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이동 거리를 추적하듯이 건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한 예로 더 아일랜드 영화에 나와 있듯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서 소변, 대변을 보는 사이에 어떤 성분이 늘어났다, 짜게 먹었다, 맵게 먹었다, 혹은 당이 많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런 것들이 변기에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변기에 앉으면 자연적으로 체중이 측정되고 변기 손잡이를 잡으면 악력에 의해서 특히 노령기구가 많아질 때 근감소증이 근육이 얼마나 소실되는가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 우리 가정과 일상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디지털 AI로 대변되는 데이터 기반 바이오 산업의 개념도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속성입니다. 유전체, 전사체, 프로테옴, 대사체 많은 이런 생물학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화합물, 단백질 구조, 아미노산, 특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진 생물학적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이 생물학적 데이터는 AI 분석 기술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응용에 대한 정보를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약물을 먹을 때 타블렛, 알약 하나를 동일하게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밀의료, 맞춤의학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개인이 어떤 질환에 걸릴 것인가, 쉽게 걸릴 것인가, 어떤 건강상 위험이 닥칠 건가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은 유전자, 단백체, 대사체 분석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하면 그런 정보들은 취합돼서 발전하는 AI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의해서 충분히 예측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예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모친이 유방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브라크라는 유방암 유전자가 확인되어서 유방 절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기반 산업은 이 분자 화합물 데이터 이미징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추얼 신약 개발 프로그램인데요. 실은 많은 화합물 구조들이 이미 밝혀져 있고 그 밝혀진 화합물 구조를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전자, 단백질의 화합물 구조와 피팅을 시킵니다. 피팅을 시켜서 그 어떤 화합물이 단백질의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을 버추얼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구글의 딥마인드에서는 실제 알파폴드 2에서 90% 정도의 정확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은 70%, 80%를 넘어가는 버추얼 리모델링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하고 최근에 구글의 딥마인드는 알파폴드 3라는 그런 그 알고리즘을 이미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유전자, 특히 단백질에 대한 구조를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단백질의 3차원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신약 개발 기술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고 소요 기간이 짧아서 경비를 많이 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값도 줄어들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빅데이터 플랫폼, 오믹스랄지 유전자 단백질 혹은 약효, 체내 생체 동력, 또 화합물의 특성, 독성, 임상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빅데이터 플랫폼 안에서 내장되어 있는 정보화 시킬 수 있고 이 정보화를 활용해서 AI 기술은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효능 있는 약물을 예측하고 그 기전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새로운 신약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 유전 정보의 제공 플랫폼입니다. 이건 정밀의료입니다. 정상의 간이 있고 그 앞에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정상간과 지방간의 유전자 발현을 비교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정상간과 지방간에서 감소한 유전자, 증가한 유전자를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유전자들은 어떤 유전자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전자 정보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각 환자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독성이 적은 그리고 치료비도 가장 적합한 그런 정밀 의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약물이나 그 약물에 대한 반응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늘 남기는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은 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활 패턴 그걸 라이프로그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프로그 정보와 병원에 있는 의료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정보 혹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물에 대한 반응 이런 모든 것이 모여서 앞으로는 개인별 헬스케어 모델링이 가능하리라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질환에 걸리는 이완율도 줄어들고 또 어떤 치료 후에 그 예후도 매우 좋아서 국가 재정과 개인의 행복에 큰 기여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 로시, 파이자, 노바티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오래전에 AI 전문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바이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구성하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입니다. 국가의 민간의 투자이고 두 번째는 국가의 규제,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이오 산업을 이끌고 있는 인력입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정보 전문가도 있고 AI 전문가도 있고 혹은 바이오 혹은 의학, 과학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적절한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이걸 영어로는 이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코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주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연구, 리서치가 디벨롭먼트 개발이 되고 또 개발이 비즈니스 사업화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으로서는 네 가지의 주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입니다. 투자는 장기적이고 혁신적이고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가 투자가 20에서 25% 내외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글로벌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파란 것이 물리 고인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약 개발의 데스밸리입니다. 이런 데스밸리를 임상 1상, 2상, 3상에서 극복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가 적절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인데요. 현재 GDP 대비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실은 아직 민간 투자가 훨씬 많고요. 또 국가 R&D 투자 중에서 이 R&D에 투자가 되는가 혹은 R&D 아닌 B-R&D에 투자가 되는가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 혁신입니다. 많은 신생 바이오벤처 혹은 스타트업들이 규제 혁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 또 AI, 디지털 이런 새로운 바이오 분야가 탄생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규제 혁신, 또 투명한 규제 방향을 사전에 제시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수월성 높이는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규제가 합쳐져서 이 통합 심사 이 전환제로 하나로 운영되어서 이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더욱더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바이오는 기술 집약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 인력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규제 과학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로 이 4차 산업 시대에 적합한 AI,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기초과학 사업화 연구자가 필요하고 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의사과학자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과학 선진국 미국, 유럽에서 많은 새로운 바이오 신약 개발 혹은 제품 개발의 70% 정도는 의사과학자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혁신적인 이코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CRO나 CDMO를 포함한 위탁 시험기관들의 기능이, 역할이 충분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이런 바이오 소부장도 저희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확보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고 또 빅데이터 활용 여건도 충분해야 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 이런 개방을 하는 개방 혁신도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경영에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는 각종 규제, 법들이 다 제공되어야 더욱더 선순환 구조를 이끌 수 있는 이코시스템이 마련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는 산학연이 한 공간에서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이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바이오 산업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레스커 부부입니다. 남편 알버트가 미국의 유명한 로비스트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죽자 이 메리 레스커는 더욱더 활발하게 또 역량 있게 미국 국립보건원에 많은 연구 일을 의회로부터 책정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원, 하원 의원들을 설득할 때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If you think research is expensive, try this. 연구비가 비싸다고 생각되면 당신은 질병을 알아보세요. 이런 말로 의원들을 설득해서 미국 국립보건 예산을 혁신적으로 늘렸으며 그 결과로서 이 레스커 어워드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이 많은 레스커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실제 노벨상 수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과학을 보는 바이오 산업을 보는 이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의 의지와 또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서 가장 주요한 기술 요소는 ICT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강국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과학자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독일의 과학자인데요. 우그르 사한 박사와 위즐렘 투레질 박사 부부입니다. 이분은 20여 년 동안 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특히 암 백신을 연구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mRNA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진 mRNA 기술은 세계 최초로 코비드 백신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 돼서 미국의 파이저란 회사하고 세계 최초의 코비드 백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독일에서 주류가 아닌 터키계 2세인 흑수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분들은 시가총액 25조의 회사를 만들었고 세계 포브스의 50위에 랭크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아공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국계 패트릭 순시용 박사입니다. 이분은 부모가 중국에서 남아공으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태어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석사를 하고 UCLA 교수를 했습니다. UCLA 외과 교수로 있으면서 미국 최초로 췌장 이식 수술을 했고 또 이식에 관련된 회사도 창업하고 또 유방암에 아주 효과적인 항암제도 개발했습니다. 이분은 이런 연구 개발의 성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의사이고 또 LA 타임스의 사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가능성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 바이오 분야의 연구와 산업을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일을 간다면 우리에게는 큰 풍요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